박상복의 시네마 천국. 원래는 어제 존윅 3가 할인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예약을 했다가 보러 가야지 이러면서 시계에 알람을 맞춰놨는데 알람이 울리겠지 이러면서 계속 이래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핸드폰을 다시 봤더니 알람이 오전으로 맞춰져 있어가지고 못 봤네요. 저 존윅을 아깝네요. 재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한국은 좀 늦게 개봉했죠. 해외에서는 이미 다 개봉을 했고 좀 늦게 하면 좀 싸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던데, 근데 존윅은 1편 2편도 안 봤기 때문에 극장에서 딱히 3편이라고 극장 가서 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아깝긴 하네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그냥 갑자기 영화 생각이 나서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재밌었던 영화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이 영화 이전의 영화도 있겠죠. 고전, 지금 봐도 재밌는 고전, 지금 로맨틱 코미디의 원본이 되는 영화도 있고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죠. 이게 제 개인적인 어떤 거고, 그리고 제가 좋아했는데 포스터를 못 찾은 것도 있고, 아무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CD, 이 감독이 이제 강재규 감독이라는 사람, 지금 태극기 날려며 만들었고 은행나무 침대 만들었고, 저희 형이 은행나무 침대를 굉장히 좋아하는 광팬이었습니다. 근데 은행나무 침대라는 영화를 만든 사람이, 제가 이 CD를 선택한 이유는 지금 여기 보면 다 우리나라의 내노라는 명배우들이에요. 그때 당시는 무명이나 신인에 가까웠는데 1999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게 그때 뭐였더라? 타이타닉이 유일하게 못 꺾은 영화였나? 하여튼 그런 게 있었는데,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다 타이타닉이 거의 박스 오피스를 점령을 했었는데 딱 한 편 한국만 CD가 아마 1등을 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냥 그때 당시 이 영화가 1년 내내 상영을 했다고 보면 돼요. 거의 그때 당시는 멀티플렉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극장 하나에 이 영화를 틀어놓고 아침부터 보는 거예요. 저녁까지.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관객 수가 좀 적겠죠, 아무래도. 지금은 극장 수가 많으니까 그때보다는 계속 한 거예요. 그냥 몇 달 동안 이 영화만 계속 턴 거예요. 그때 당시 정말 대단했고, 약간 지금 뭐랑 비슷하냐면 아이리스 드라마, 아이리스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아이리스의 어떤 원조격인 그런 영화죠. 첩보 영화, 남북 간의 어떤 첩보 영화, 그런 거라고 봐야죠. 이게 왜 또 이 영화가 왜 또 좋냐면 그 전에 한국 영화는 사격, 이래서 권총 사격 같은 걸 하게 되면 그 공포탄 있죠. 공포탄 아니면 화약 같은 걸 넣어서 쐈어요. 그러면 이제 탕 쏘면 연기가 엄청나게 나오죠. 화약총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현실감이 좀 떨어졌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근데 CD는 어떻게 했냐면 외국에서 그 총을 다 그때 빌려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특수부대, 스와트 부대들이 쓰는 총을 다 수입해서 공포탄을 넣고 쏜 거예요. 그래서 훨씬 실감이 났죠. 그래서 이게 어떤 한국 영화의 어떤 약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계기가 된 영화예요. 다 연기 다 잘하시는 분들이고, 송강호 씨 저러니까 좀 웃기죠. 그죠? 송강호 씨는 이때 신인이었어요. 그죠?
그때 약간 특이한 명장면은 금붕어 배에다가 도청기를 넣는 거. 근데 금붕어 배에 도청기를 넣으면 도청이 안 될 텐데. 뭐 아무튼 그런 그 약간 특이한 장면 뭐 그런 게 있었고, 강재규 감독은 이 영화하고 이제 태극기 휘날리며가 대박 나면서 미국에 있는 어떤 메이저 회사하고 계약을 했던가 그랬을 거야 아마. 헐리우드로 갔죠. 요즘 영화를 안 찍으니까. 그리고 나서 뭘 찍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무슨 마라톤 하는 영화를 하나 찍었었는데, 그게 좀 말아먹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좀 뜸해요. 아무튼 재밌어요, 그죠? 길거리 같은 거 지금의 어벤져스 촬영하는 거 보면 길거리에다가 왜 자동차 달아놓고 막 잡아 당기고 터뜨리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이때 당시 길을 이렇게 막아놓고 총격신 같은 거 찍고 막 그랬어요. 한국은 그때 당시 세트장이 없었기 때문에, 헐리우드는 세트장이 있지만 한국은 세트장이 없기 때문에 정말 길거리에서 찍었죠. 하여튼 그때 당시 영화로는, 한국 영화, 그 블록버스터급 한국 영화로는 굉장히 역사적인 영화라고 전 봐요. 이 실이라는 건 그 도청기를 넣은 물고기 이름이었나? 하여튼 물실이라는 게 그 물고기 이름이죠. 굉장히 깨끗한 물에 사는.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고, 궁금하면 뭐 구해서 보시는 것도 지금 봐도 괜찮을 거예요, 그죠? 김윤진 씨가 되게 멋있게 나왔던 그 로스트 나온 김윤진 씨, 한국 배우 김윤진 씨 맞나? 네, 김윤진 씨가 되게 멋있게 나왔다. 여자 스파 역으로 나왔는데 되게 멋있었죠. 또 뭐 우리 한국의 어떤 실화, 정말 그 인권택 감독님이 만드신 장군의 아들 3, 장군의 아들 시리즈 3편에서 끝났죠. 이건 그때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던 게, 물론 기존의 배우들을 쓰기도 했지만 오디션을 봐서 다 뽑은 거예요. 전 배우를 다 뽑았죠, 그죠? 김두한이라는 어떤 실존인물, 가상인물이 아닌 실존인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굉장히 히트를 쳤고, 이 영화도 상영을 하면 옛날 영화니까 한 몇 달씩 하고 그랬어요. 뭐 추석, 뭐 명절 때마다 나오고, 굉장히 그 와이어 액션 없는 리얼 액션, 그리고 나중에 이제 TV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고 많이 했었죠. 이분이 뭐래다, 뭐였더라, 신현준 씨가 일본 사람으로 나왔었고, 박상민 씨, 요즘은 뭐 좀 뜸하지만 박상민 씨 맞나? 박상민 씨 이분 나왔었고, 여기 뭐 여배우들, 근데 남자 영화이기 때문에 여배우들은, 근데 여기 여배우들 당시 누구 나왔더라? 오연수, 3편에 오연수 씨 나왔었고, 다 옛날 분이죠. 요즘 친구들 이야기도 잘 모르는. 이 영화의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 CG 없이 그냥 액션 하는 거, 뭐 그렇게 장점이겠죠.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한국의 과거의 영화들이 있어요. 과거의 한국이 어떤 영화들이 있냐면, 이런 그 물론 기술이 딸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중국 영화 이런 거 보면 등에다가 와이어를 달아가지고 막 화려한 액션 같은 걸 보이잖아요. 근데 한국 영화 스타일은 그런 와이어 없이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액션을 찍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실감 있고 굉장히 멋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술 합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왜 태권도 시범단 같은 거 보면 왜 이렇게 탁 치면 넘어지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영화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리얼하고, 요즘 그 여러 가지 헐리우드에 보면 액션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영화보다 훨씬 약간 올드한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액션이 멋있고
그 카메라도 되게 좋고, 그죠? 만약에 임권택 감독님이 그 헐리우드의 자본력을 만약에 갖고 있었다면 훨씬 완성도 높은 영화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재밌는 영화예요. 그죠? 국가대표. 제가 이 영화 때 이 영화를 그때 보러 갔었는데, 그날 하정우 씨가 어제 그 옛날 싸이월드에도 올렸었는데, 하정우 씨가 그 무대 인사를 왔었죠. 호리호리하다고, 이제 생각보다 덩치 별로 안 크고, 그것도 한 800만 정도 들었죠. 근데 이 영화를 제가 왜 뽑았냐면, 이 영화 굉장히 생각보다 스포츠 영화 치고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어떤 국가대표들, 지금 체육 뭐 운동하고 있는 이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우리 국가대표들 보면 안타깝고, 그죠? 진짜 외국에 가가지고 게임을 자꾸 뛰어야 되는데, 비행기 표나 뭐 장비나 이런 거 없이, 이런 것도 별로 없고, 그냥 덤장만으로 덤비고, 또 좌절하고, 또 심판 이상한 거 해가 울고, 뭐 그런 거 보면서 이 열정만 가지고 누군가가 이렇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도 그렇죠. 열심히 이제 운동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열정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 스포츠는. 그죠? 엄청난 자본력, 연구, 뭐 그런 게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이 돼서 어떻게 해서 이 근력을 발달을 시키고, 어떻게 운동을 했을 때 근육이 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걸 다 연구를 해야 돼요. 그죠? 그 한국 사람들이 단순히 운동선수들이 어떤 스포츠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타고난 사람이 스포츠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뒤에 엄청난 과학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신체적 한계로 인해서 그 운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 뭐 축구를 한다든지, 뭐 스키점프도, 스키점프에 가장 적합한 몸무게와 신체 사이즈가 있죠. 그죠? 그 모두가 다 김연아 선수 같이 그렇게 피겨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사이즈의 그 신체 조건, 그 체력 뭐 이런 게 맞아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국가대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보고 약간 나름 그때 당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이 영화 아마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게 이 영화가 아닐까? 클로닝이라는 영화가 아닐까?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의 영화냐면, 자메이카예요. 아프리카 자메이카의 어떤 사람들인데, 거기 눈이 안 오잖아요. 그죠? 아프리카에 눈이 안 오는데, 이 봅슬레이라는 스키 국가대표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3등 했나? 그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3등을 한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웃긴 거죠. 눈이 하나도 안 오는 나라에서 이걸 빌려가지고, 이 썰매를 빌려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거길 나간다는 게, 도쿄올림픽이나 무슨 이런 대회에 나간다는 게 웃기잖아요. 그죠? 실화라서 이거랑 이 국가대표랑 내용이 스키 점프하고 봅슬레이라는 차이만 빼고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이 영화를 보고 만든 게 아닌가, 모티브를 영감을 받은 게 아닌가. 스토리 라인은 거의 똑같아요. 다만 결과가 좀 다를 뿐이죠. 그죠? 7광구, 아직도 뭐 일본하고 7광구에 대해서는 실제로 7광구가 존재하죠. 이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그 장소죠. 유전을 개발한다고 광고를 만들었는데,
기름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뭐 몇 년 지나면 뭐 좋아야 된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정확하게 그 영화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이 영화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은 영화예요. 이 영화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은데, 이 영화를 왜 선택을 했냐 하면, 설령 욕을 먹어도 이런 시도는 계속 해야 된다. 이건 그 영화 제작 방식이 어벤져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뒤에다가 블루스크린 쳐놓고 배우들이 연기해가지고, 물론 세트도 일부 지났겠지만 블루스크린 쳐가지고 3D를 이렇게 만들어서 배경을 깐 다음에 배우가 연기를 해서 합성을 하는 그런 영화예요. 당시 이제 수준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왜 괴물은 밤에만 나와요? 용가리도 그랬었고, 왜 괴물은 밤에만 나와요? 이런 기술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죠. 밝으면 이 디테일이라 그러나, 이 피부 질감이라는 게 떨어지죠. 한국은. 그러니까 이렇게 큰 화면에 나오는 그런 괴물의 질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어두컴컴하게 가 밤에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영화 스토리 자체는 뭐 그저 그래요. 그저 그런데 그 3D 촬영을 했다는 거, 그걸 높이서 하는 것 같아요. 이때 아마 아바타가 히트 치고 나서 우리도 아바타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이래가 만든 걸로 그렇게 하는데, 스토리가 좀 그렇죠. 어쨌든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도전 했다는 거, 거기에 좀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성년파리 소녀의 재림, 저 김진표 씨 보이죠? 그죠? 이 친구는 그때 당시 TTL이었나? 신비소녀 이래가지고 CF계를 거의 쓸고 다니던 그런 친구였죠. 제가 이 영화를 왜 꼽았냐면, 이 영화 자체는 망했어요. 그죠? 130억인가? 그렇게 들여서 찍었는데, 이 영화가 나중에 이제 조금 정리가 되고 스토리가 좀 바뀌어서 매트릭스가 되죠. 그래서 올려놓은 거예요. 이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 구해서 보시면, 뭐 직업이야 바뀌겠죠. 캐릭터 설정 같은 거 바뀌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거예요. 매트릭스가 돼요. 나중에 그 내용이 똑같대요. 매트릭스랑. 그래서 올려놓은 거예요. 친구, 한국의 어떤 느와르 액션, 그러니까 느와르 액션이라 그러면 범죄 영화 뭐 그런 거죠. 이 범죄 영화의 최고봉 원조는 대부라는 영화가 있죠. 이탈리아 그 마피아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뭐 했는지에 대해서 만든 대부라는 영화가 있죠. 그게 이제 느와르 영화, 범죄 영화의 시초인 거죠. 제가 이 영화를 꼽은 이유는, 물론 그 대보라는 영화 맥락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잘 만들었다, 한국식으로 잘 만들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뽑고 싶어요. 그죠? 장동건 씨, 류호성 씨 뭐 대단한, 류호성 씨는 참 연기 잘해요. 그죠? 나머지 다른 분들도, 여기 나머지 분들은 다른 분들도 좀 연기 잘했고, 설정도 약간 특이하고, 그죠? 그 유명한 그 대사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뭐 하시노? 그 대사 있지 않습니까? 그 대사를 탄생시키고, 많이 먹었다 얘가 뭐 니가 가라 하와이라든지 그런 많죠. 그죠? 이때 당시 장동건 씨는 영화가 두 번째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죠? 이때 당시에는 유호성 씨가 더 영화 쪽에서는 유명했던 사람이고, 유호성 씨가 메인이죠. 장동건 씨가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유호성 씨가 메인이죠. 그죠? 유호성 씨 연기는 지금 봐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부산행, 참. 부산행도 뭐 월드워 Z랑 비슷하네, 뭐 좋아하는 좀비물하고 비슷하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죠? 제가 부산행을 꼽은 이유는 새로운 시도,
한국에서 최초로 좀비 영화를 만들었다는 또 새로운 시도. 약간 열차를 이용한 거는 어떤 설국 열차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해요. 어쨌든 새로운 시도, 멋진 연기. 한국 사람들이 좀비 연기를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처음에 영화 보고 와, 한국 사람들이 좀비 연기를 이렇게 잘하나 그런 생각. 그 마무리도 깔끔하고 다른 배우분들의 연기도 좋고 또 흥행도 대박이 났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흥행도 대박이 났죠. 그죠? 참 여러가지 복선 시나리오도 되게 잘 썼고 여러가지가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그 시나리오라든지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그죠? 약간 일본 애니 같은 느낌도 조금 있긴 한데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스토리나 연기, 연출, CG 뭐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나쁘지가 않는 아주 완성도 높은 그런 영화라고 봐요. 이소룡 영화 중에 가장 제가 보기에는 완성도가 가장 높은 영화는 역시 용쟁오토가 아닌가. 이게 이제 한국에서 용쟁오토라고 나와요. 이거는 감독이 이소룡이 아니죠. 감독은 따로 있고 이소룡은 이제 연기만 했는데 가장 완성도 높고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많이 베끼고 있고 그 이후에 어떤 애니메이션 영화 뭐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이거고 그리고 또 사막유이라는 영화 요거 다음에 나온 마지막 유작 그 영화 두 편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죠. 여기서 가장 써먹는 거는 그 무술 대회 하는 거. 물론 그 전에도 무술 대회 하는 게 있을지 무술 대회 하는 거는 잘 없어요. 그게 전쟁이지. 근데 여기 보면 전 세계의 사람들을 모아서 무술 대회를 하죠. 그죠? 그런 게 좀 특이해요. 조그만 대회. 그 데드 올 라이브 같이 그런 스타일의 게임을 하는 거죠. 그 쌍절곤이 그 전에도 나왔죠. 근데 쌍절곤이 굉장히 멋있게 나오는 그런 영화고 전체적인 스토리, 완성도, 어떤 내용, 시나리오 아직도 아시아에서는 용쟁오토와 비슷한 스타일의 영화를 많이 만들어요. 되게 아류작이 되게 많이 나온 영화죠. 약간 첩보 액션 그리고 뭐 어디 들어가서 어떤 007 같은 거는 첩보 액션 007에도 이런 스타일을 많이 찍죠. 007 첩보 액션 같은 그런 스타일도 여기서 많이 나오고 하여튼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소룡이 나온 영화 중에는 용쟁오토가 가장 좋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지 백발마녀전이란 영화예요. 얼마 전에 그 죽은 고 장국영 씨와 임창아 씨가 나온 영화죠. 뭐 홍콩 영화 유명한 건 뭐 천녀요원 장국영 씨 나온 건 천녀요원도 있고 이 백발마녀전은 천하무적이라는 영화가 뒤에 후속편으로 나오는데 그 영화는 좀 망했어요. 근데 1편만 백발마녀전이라는 1편만 조금 흥행에 성공을 했죠. 근데 같이 보시면 더 좋아요. 한국명은 백발마녀전과 천하무적 이렇게 나와있어. 약간 구미호 스토리하고도 좀 비슷하고 전체적인 내용은 임청아 씨가 킬러로 나오는데 그리고 장국영 씨가 저쪽 그러니까 정파 그러니까 무술 잘하는 쪽 그러니까 뭐 정부 일종의 정부 편이라 그러면 임청아 씨가 약간 조직의 킬러 같은 역할이 나오는데 그 조직의 킬러랑 경찰관이랑 사랑을 나누는 뭐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장국영 씨가 마지막에 싸우면서 장국영 씨가 임청아 씨를 못 믿으니까 머리가 이제 하얗게 변해버리죠. 뭐 그런 대충 스토리는 그런 영화예요. 그리고 뭐 옛날에 뭐 동방불패, 황비 홍콩 영화는 뭐 그런 많죠. 동방불패, 황비홍, 뭐 영웅본색
장국영 씨가 경찰로 나왔었던 영웅 본색 같은 거 있고, 영웅 본색도 그죠. 영웅 본색도 끝내. 제가 개인적으로 임청아 씨 팬이라 임청아 씨 거 뭐 올려놨는데 홍콩 영화에도 명작들이 많죠. 그죠? 니키타 여자 킬러의 교과서적인 영화죠. 릭백성 감독, 릭백성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거의 여자 킬러의 교과서 같은 영화라고 보면 돼요. 액션, 뭐 어떻게 킬러가 되는지, 뭐 어떻게 뭐 하는지 하여튼 거의 이 영화하고 유사하게 만들어요. 그죠? 어떻게 침입하고 남자를 유혹해서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게 보면 굉장히 재밌죠. 주로 몸으로 부딪히는 액션보다는 총을 쏘는 액션을 많이 해요.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총을 쏘는 액션이 많아요. 대부분 저격, 암살 뭐 이런 거. 처음에는 뭐였더라? 어떤 정부기관에서 데려다가 키웠나? 하여튼 그럴 거야 아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특수임무를 부여받고 암살을 하고 다니는 그런 내용이죠. 이 마틸다가 커서 니키타가 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되게 많아요. 어쨌든 같은 감독, 같은 이백성 감독의 레옹이라는 영화죠. 한때 뭐 정말 저거 비니라 그러나 머리에 쓰는 저거에 한때 뭐 온 남자들이 코트 입고 비니 쓰고 다니는 그 화초 하나 들고 다니고 뭐 다 그래서 맨날 우유 마시고 정말 그 리페송 감독 같은 이런 영화 니키타하고 물론 이어지지만 약간 비슷한 스타일이지만 굉장히 멋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자이씨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요즘은 좀 뜸해요. 그죠? 블랙스완 이 친구가 지금 커서 블랙스완 나오고 토로 싸대기 날리고 그죠? 토로 싸대기 날리고 그런 여자로 좀 자랐죠. 그죠? 지금 뭐 어른이죠. 중년이죠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했어요. 그죠? 좀 안 좋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뭐 어떤 미성년자와의 어떤 그런 거,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마지막에 수류탄 핀을 뽑는 건 뭐 애드립이었다 그러기도 하고, 그 수류탄 핀 뽑아가 주는 거는 다른 영화에서도 이후에 다른 영화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죠. 그죠? 또 굉장히 멋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보면 일본 애니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죠. 글래디에이터. 글래디에이터는 그 최민수 씨가 글래디에이터 이 영화에 섭외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뭐 사정이 있어서 안 갔다 그러던데. 감독도 리들리 스콧이라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에어리언은 1편이죠. 에어리언 1편을 리들리 스콧 감독님이 만들었죠. 멋진 영화예요. 전투씬도 멋있고, 어떤 옛날에 꼭 그 배너라는 영화를 연상케 하는, 뭐 시대가 좀 비슷하긴 하지만 굉장히 멋있죠. 이 콜로세움에서 전투를 그때 당시 그 왕의 이름 뭐죠? 하여튼 콜로세움에서 이런 전사들이 피를 흘리면서 격투를 하는 이유가 그때 당시 전쟁이 끝났던 시기래요. 근데 전쟁이 끝났는데 사람이 이제 기억 속에서 전쟁이 이제 평화의 시대니까 잊혀지겠죠. 그래서 그 전쟁했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려고 이걸 만들었대요. 이런 격투하는 거를 만들었대요. 지금은 이게 변형돼서 뭐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이런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멋진 영화예요. 글래디에이터. 그죠? 13일의 금요일. 뭐야 이거 뭐 여러가지. 이건 지금 7편. 13일의 금요일은 한때 한국에서는
상영을 못했어요. 너무 잔인해서 막 찌르고 막 목을 잘라버리고 반을 썰어버리고 슬러시 무비라 그러죠. 좀 하드코어 슬래시 무비라 수위가 이게 사람들이 극장에서 개봉을 나중에 했던 걸로 심의가 안 나서 비디오로 나중에 나오긴 했는데 극장에는 잘 안 걸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무섭죠, 굉장히. 근데 화제 사람들이 궁금해는 했는데 상영을 안 하니까 이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저 몇 편부터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어릴 때 보면 그 뭐지, 미국 방송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하는 방송이 있었어요. TV 프로그램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항상 이 13일의 금요일 시리즈에 대한 어떤 그 예고편 같은 게 많이 나왔었죠. 캠핑을 갔다가 아들이 죽었는가? 아들이 호수에 빠져 죽었는데 그 영혼이, 그 엄마가 그 영혼을 끄집어내서 아들의 복수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시작이었죠. 그래서 뭐 나중에 보면 제가 거의 마지막에 봤던 게 뭐였냐면 RPG를 맞고 몸이 터졌는데 심장이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몸은 날아갔는데 근데 그 부검하는 사람이 심장을 보더니 먹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다시 제이슨으로 변신하는 뭐 그런 얘기. 얼마 전에 이 게임도 나왔었죠. 그런 비슷한 게임도 나왔었죠. 이 얼굴에 쓰고 있는 건 하키가 안면인가 그럴 거야 아마. 하키할 때 쓰는 얼굴 보호구인가 그럴 거야. 하키가 맞나? 하여튼 얼굴 보호구 같은 거죠. 보디가드. 정말 이때 휘트니 휴스턴 가수였죠. 그죠? 케빈 코스터는 거의 1년 내내 그 예능에서 이 그 보디가드 그 약간 바꿔가지고 웃기게 바꿔가지고 거의 1년 내내 봤던 것 같아요. 레옹하고 이거하고는 저거 장창 봤죠. 이거 사운드 트랙도 되게 인기 많았었고 굉장히 재밌는 영화예요. 지금 이제 휘트니 휴스턴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 휘트니 휴스턴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 굉장히 유명한 가수, 그 미국 그 소위 말 빌보드 차트를 거의 쓸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미모의 그 싱어송라이터, 굉장히 그 인기 많은 사람이었죠. 지금 누구랑 비교를 해야 비슷할까? 뭐 저스틴 팀버레이크, 여자 저스틴 팀버레이크 뭐 정도 되겠죠. 그거보다 더 좋았을래나. 휘트니 휴스턴은 노래도 되게 잘했으니까, 그죠? 뭐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죠? 휘트니 휴스턴이 가수인데 누군가가 협박을 해서 개인 경호원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케빈 코스트너라는 사람이 휘트니 휴스턴을 밀착 경호하는 사면서 둘이 이렇게 사랑이 싹 트고 스토커를 잡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아까 앞에 보디가드와 같이 음악이 좋은 영화 시스터 액트. 시스터 액트는 1편이 있고 2편이 있어요, 그죠? 이거 내용이 뭐였더라? 그 라스베가스에서 공연하던 가수였나 그랬을 거예요. 이분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다 어떻게 수녀원으로 숨어 들어갔나 그럴 거예요. 범죄 그 보호조약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녀원에 숨어 들어갔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 거기서 수녀님들하고 같이 노래를 하게 되는, 밝은 노래를 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1편이 저는 2편 노래는 2편을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는데 1편도 나쁘진 않고, 전 개인적으로 2편은 이제 아까 문제아들 학교에 가서 어떻게 노래를 가르치는 뭐 2편은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노래가 좋은 영화 블레이드 러너
최근에 리메이크작이 개봉을 했죠. 여기 이번 이름 뭐죠? 이번 인디아나 존스 나오신 분. 그리고 이게 원작이 있죠. 블레이드 러너라는 원작이 있죠. 제가 이 영화를 꼽은 이유는 여기에는 인간형 안드로이드가 나와요. 인간형 안드로이드가 사람으로 진화되어 가는 단계가 나와요. 그런 미래 공상과학, 굉장히 옛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래 공상과학 영화, 그런 스토리가 나오죠. 리메이크작 말고 원래 앞에 걸 보는 게 낫죠. 저 여자가 안드로이드였던가 뭐 그럴 거예요. 그죠? 고전이지만 굉장히 SF적인 굉장히 명작이죠. 항상 이런 로봇 안드로이드가 나오는 SF 영화에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로봇이 과연 사람을 해칠 것인가 말 것인가. 그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독립을 하는, 로봇도 더 이상 노예 생활하지 않고 인간에서 독립을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게, 그러니까 똑같이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이야기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런 스토리가 주된 스토리예요. 스페이스 201이라고. 영화는 되게 옛날에 만들었어요. 영화는 1968년도에 만들었다고 되어 있던데, 영화는 되게 옛날에 만들었는데 이 영화가 현재 모든 SF 영화의 어떤 교과서적인 영화가 되는 거예요. 세팅, 무대 세팅, 우주선 모양, 우주선 내 생활, 우주복,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SF 거의 모든 영화, 우주선 내에서 촬영하는 모든 영화, 그런 영화의 교과서 같은 영화예요. 스탠리 큐브릭이라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만들었고, 굉장한 영화죠. 여기에 아이패드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68년도에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아이패드 모양의 디스플레이가 여기 컴퓨터처럼 나온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굉장히 멋진 영화예요. 영화를 공부하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봐야 될 영화고, 되게 근데 재미는 별로 없어요. 되게 지루해요. 근데 지루한데 멋있긴 해요. 그렇게 막 여기에 그러니까 막 비행기가 날아가는 액션씬이나 전투씬을 넣으면 스타워즈 같은 게 되는 거죠. 근데 전투씬이 없어요. 그래서 좀 지루해요. 지루하긴 한데 영화를 공부하시는 분들 꼭 봐야 될 영화 중에 하나예요. 에어리언 시리즈. 에어리언은 시고님이 보죠. 이분이 1편하고 2편이 가장 좋죠. 1편이 아까 앞에, 2편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들었죠. 아바타 만든. 대박은 2편이 났어요. 그죠? 2편 지금 생각나는 거 보면 막 이렇게 바퀴벌레나 거미처럼 막 이렇게 달려들죠. 그래서 무인총 레이더 총을 하나 박아놓고 탄약을 한금 실어놓고 센서가 누가 오면 총 쏘게 해놨는데 갑자기 총이 혼자서 더더더더덕 하면서 막 쳐서 총을 쏘죠. 그거 생각나고, 2편에서 생각나는 건 얼마 전에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보면 에어리언이라고 뭐 그런 얘기를,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2편에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퀸 에어리언이 우주선에 타는데 로봇 슈트를 입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헐크버스터 같은 걸 입고 싸우죠. 이 여자분이. 그래가지고 에어리언을 우주로 밀어버리죠. 그 우주선 밖으로.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끝이 나는데 굉장히 멋진 영화고, 지금 스타크래프트의 저그 종족의 기초가 되는 그런 캐릭터들이 에어리언으로 나와요. 터미네이터 2. 터미네이터는 1편도 괜찮아요. 1편도 되게 괜찮고, 2편은 이제 CG 기술이 발전되면서 컴퓨터 그래픽을 이렇게 썼지만
1편도 굉장히 괜찮은 영화예요. 1편은 약간 B급 영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1편도 스토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괜찮은 영화예요. 제임스 카메론은 감독 그때 당시 첫 번째 부인이죠. 그 터미네이터 1편의 제작자가 첫 번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첫 번째 부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밀어준 거겠죠. 밀어주고 이제 2편이 대박이 나면서 최고의 감독의 반열에 올라서죠. 흥행 감독의 반열에 올라서죠. 요전에 말아먹은 게 어비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쿠아맨하고 비슷한 영화인데 바닷속 깊숙이 잠수함을 타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미지의 생물과 대화를 하는 어비스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의 액체 금속이 보면 그 터미네이터 2에 나왔던 컴퓨터 그래픽 액체 기술 그 컴퓨터 그래픽이 거기서 나오죠. 근데 그 영화는 안타깝게 말아먹었었죠. 지금 뭐 좀 있으면 또 터미네이터 시리즈가 개봉한다고 하죠. 마스크 이게 마스카라라고 돼 있네요. 우리 마스크라고 읽겠는데 이게 마스카라라고 돼 있네요. 짐 캐리의 어떤 최고의 히트작, 그죠? 최고의 히트작이죠. 이건 아이언맨하고 좀 비슷하다 그래야 되나? 아이언맨 슈트를 입는데 이 사람은 가면만 쓰면 변신을 하게 되죠. 어떤 초능력자 같은 걸로 변신을 하게 되죠. 약간 그린랜턴하고 비슷한 스타일로 변신을 하게 되죠. 굉장히 그 코미디, 짐 캐리의 어떤 코미디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정 연기 따라오고 배운다고. 여기에 그 카메론 디아즈가 여기 거의 데뷔를 했나? 카메론 디아즈라는 배우가 여기에 나오죠. 신인 때, 완전 신인 때. 지금 봐도 마스크는 최고의 영화예요. 그랑블루. 이 영화는 뭐 어떤 영화냐면 무호흡 잠수사들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보통 스쿠버 다이빙을 하게 되면 등에 산소통을 메고 바다를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숨을 한 번 딱 쉬고 한 번 들이마신 후에 그냥 잠수를 하는 거예요. 바닷속으로 산소통 없이. 그래가지고 한 7분인가 그 정도 해가지고 다이빙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 영화의 가장 명장면은 수영장에서 둘이 수영장에 들어가서 와인을 그 샴페인을 마시는데 그게 굉장히 명장면이에요. 되게 그 푸른 바다와 함께 다이빙하는 게 굉장히 멋있어요. 내용은 그렇게 뭐 액션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약간 잔잔하게 흘러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레옹 아저씨가 나오죠, 이 영화에. 라스베가스를 떠나면 니콜라스 케이지를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게 했던 영화죠. 주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니콜라스 케이지가 작가인가 그런데 알코올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다 외면을 받고 자기 혼자 이제 라스베가스로 오게 되죠. 근데 이 여자분이 그 라스베가스 이제 길거리에서 이렇게 뭐 하시는 분, 그 길거리에서 하룻밤을 보내시는 뭐 그런 분이었어요. 길거리 여성이었죠. 근데 둘이 어떻게 둘이 처음에는 그냥 한번 그 데이트 하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둘이 어떻게 점점 마음이 맞고 뭐 하면서 둘이 이제 사랑을 나누게 되는. 그러면서 니콜라스 케이지가 마지막에 죽죠. 굉장히 그 연기력이 가슴 찡한 나름 뭐 그런 러브 스토리. 보면 좀 느끼는 게 많아요. 영화를 보면 정말 사랑하면 말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그냥 이해를 해주는 거.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뭐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니콜라스 케이지의 패밀리맨, 크리스마스 영화인데 이것도 그때 극장에서 봤나, 크리스마스 때 근처에. 내용은 스쿠리지 같은 영화인가? 아, 스쿠리지인가? 그 스쿠리지가 아니고 그 뭐지? 스쿠리지 맞나? 인생 극장 같은 느낌? 그러니까 니콜라스 케이지가 펀드 매니저인가 뭐 그래요.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요. 근데 자기가 과거에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뭐 어떻게 크리스마스 때 딱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갖고 물론 그때보다는 형편이 더 어렵긴 하죠. 근데 자기가 갖고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한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애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옛날에 부가 그리울 것인가, 지금의 행복을 느낄 것인가, 가난하지만 행복한 걸 느낄 것인가, 부자지만 혼자 사는 걸 좋게 느낄 것인가, 뭐 그런 얘기예요. 제목이 패밀리맨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건 옆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게 더 행복하다, 뭐 그런 스토리를 이렇게 흘러가요. 영화 괜찮아요. 잔잔한 크리스마스예요. 전형적인 크리스마스 영화죠. 굿 윌 헌팅이라고, 맷 데이먼의 데뷔작이라고 그래야 되나. 로빈 윌리엄스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영배우고, 맷 데이먼이 이걸로 데뷔를 했던 걸로 아는데,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빈 윌리엄스는 기존의 학교의 교육을 어떤 형식을 벗어난 사람이고,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서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다가 쫓겨나나 뭐 그랬죠. 그러면서 다시 옛날 교육으로 돌아가는, 책 읽고 줄 긋고 뭐 이런 거,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현재 교육의 틀을 바꿔야 된다라는 약간의 어떤 이단어적인 그런 거, 그런 얘기예요. 그죠? 항상 좀 지루하죠. 근데 보면 학생들이 보면 좀 재밌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이나 그때나 이게 되게 옛날 영화인데 지금이나 그때나 교육은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그죠? 시네마 천국, 이 영화 제목이 한국 번역으로 시네마 천국이죠. 그냥 시네마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이 어린 친구, 이 아저씨가 영사기 돌리는 아저씨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꼬마랑 이 아저씨랑 되게 친하게 지내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영화를 돌리면서 자기가 이 영화를 보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명한 감독이 됐든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장례식에 왔던가 그럴 거야 뭐. 그래서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뭐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옛날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도 잔잔한 그런 영화죠. 그죠? 라붐이 3까지 나왔나?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당시 이 중간에 있는 여성, 이 소피 마르소라는 이 중간에 있는 여성을 하이틴 스타로 만든 그런 영화죠. 하이틴물의 어떤 전형적인 스토리,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이야기죠. 하이틴물의 어떤 전형적인 교과서 같은 스토리. 지금도 이런 스타일의 영화는 많이 나와요. 분위기는 좀 다르지만 이런 영화 스타일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노래인가? 그 노래가 주제가 했나 그랬을 거야. 이거 귀에다가 헤드폰을 딱 주는. 저도 지금 내용 그거밖에 있어. 전체적인 내용은 다 생각이 안 나요. 사춘기 소녀의 어떤 성장해 가는 과정,
뭐 그런 남자친구 만나고 뭐 부모님하고 다투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트루먼 쇼라고 나오죠. 또 진 케일리 아저씨가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트루먼이라는 사람을 CCTV 같은 걸 붙여놓고 24시간 생중계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영화를 단순히 그런 생중계를 한다고 단순히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건 어떤 굉장히 이 안에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 뭐 신과 인간 간의 어떤 관계, 뭐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보면 되게 나중에 보면 뒤통수를 한 대 후려치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엑스트라 같은 걸 쫙 깔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요.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게 A 아니면 B죠. 그러니까 만약에 B 준비해 놓고 A 선택 안 하면 이제 B로 준비해 놓고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뭐 그런 것도 있죠. 매스 미디어의 어떤 TV 매체의 어떤 잔인함,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Find a Way라고, 옛날에 제가 군대 갔을 때 대대장이, 그때 대대장 면담하고 있었는데 어떤 영화 좋아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Find a Way라는 영화예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영국에도 그게 있잖아요. 계급이 있잖아요. 그죠? 영국에도 계급이 있으니까 그 영국에서 살던 하층 계급민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싸우고 뭐 투쟁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런 내용인데 되게 재밌어요. 니콜 키드 이때 당시 부부 사이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니콜 키드만하고 톰 크루즈하고 나오죠. 니콜 키드만은 한국으로 치면 양반대 교수 정도 되는 거고, 톰 크루즈는 이제 머슴인 거죠. 그래서 신대륙에 이 니콜 키드만 약혼자하고 톰 크루즈하고, 그러니까 타이타닉 같은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뭐 이렇게 땅을 주는데, 말을 타고 가서 뭐 깃발을 딱 뽑으면 그 땅을 준다 뭐 이래가지고 말 타고 가서 막 싸우고 그러죠. 뭐 그런 내용이에요. 한국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한국 사극에서도 많이 나오는 어떤 그런 내용이에요. 영화는 괜찮아요. 근데 알레나, 시네마 천국, 아까 앞에 봤던 스타일은 시네마 천국이랑 비슷한데 연상 연하 커플이에요. 그죠? 거기에서 커플은 비슷한 나이 또래였는데, 말레나는 연상 연하 커플이고, 정말 제가 이 영화를 꼽은 이유는 이 여배우 때문이죠. 이 여배우 이름 뭐였더라? 어디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이 여배우가 상당히 매력적이죠. 굉장히 감독이 이 여배우를 찾기 위해서 많이 다녔다고 하더군요. 오디션도 많이 보고. 그러다가 이 배우를 딱 보면서 이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딱 선택을 했다는데, 그거 생각이 안 나네. 이탈리아 배우인데, 하여튼 굉장히 뭐 이거 19금인가? 19금일 거야 아마. 굉장히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영화죠. 개인 교수. 참, 제가 비디오를 사면 열의 아홉은 가장 먼저 빌려본다는 개인 교수. 가면 항상 누군가 빌려가 있다는 개인 교수. 이 실비아 크리스텔이라는 사람이 있죠. 쪽 엠마누엘부터 나왔고, 쪽 약간 뭐랄까 청순한 에로 뭐 이런 느낌.
근데 이 실비아 크리스텔이 나온 영화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당시만 해도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근데 실비아 크리스텔, 엠마누엘이나 이런 영화를 보면 여자가 남자를 선택을 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죠. 그전 영화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여자들은 약간 조연이나 어떤 그냥 뭐 부속품 같은, 그러니까 조연이나 어떤 부수적인 요소로밖에 인식이 안 됐는데, 어, 에마누엘 실비아 크리스텔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걸 이끌어 나가죠. 자기가 남자를 선택을 하고. 그런 게 좀 달라요. 블루라군이라는 영화예요. 1편은 브룩 실저가 나왔고, 2편은 레지던트 이블 영화 시리즈에 나온 밀라 요요비치가 2편을 나왔죠. 신인 때. 이 영화는 제가 한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 나온 영화인데 굉장히 아름답죠. 내용은 뭐 그런 거예요. 무인도에 어, 배가 난파를 해서 갔는데 남매하고 어떤 아저씨하고 세 명이서 난파가 됐는데, 아저씨는 이제 나이가 들어 죽고 애들 둘이가 거기에서 성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예요. 일단 굉장히 아름답죠. 섬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스토리도 그렇고 굉장히 좋죠. 이때 당시 브룩실즈는 지금 한 손나은 씨 정도 될래나, 뭐 설현이, 손나은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때 당시 정말 그 청순 미모의 대명사. 아까 그 소피 마르소와 더불어 어떤 굉장히 이쁜 하이틴 스타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거의 전라의 연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관심을 가졌었고, 한국에는 아무 수입이 안 됐던 걸로, 나중에 비디오로 수입됐던 걸로 그렇게 알아요. 이때 당시 미성년자였을 거야 아마. 피아노라는 영화가 있죠.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있는 까만색 옷 입은 분이 말을 못했나 아마 그럴 거야 아마. 근데 어떤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어떻게 피아노를 치면서 가까워지는 뭐 그런 내용인데, 남자들은 좀 재미없어도 이 영화를 꼭 봤으면 좋겠어요. 여자친구하고 이 영화를 꼭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좀 더 여자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때 당시 이 영화가 들었던 게 뭐냐면, 이 영화가 지금 여기 보면 황금정려상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흥행도 되고 작품성도 있으면서 흥행도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샀던 그런 영화죠. 한국명으로는 원초적 본능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그 샤론 스톤이라는 어떤 최고의 섹시스타를 만든 영화기도 하죠. 이 마이클 더글라스, 이 남자분은 지금 그 앤트맨의 그 축소시키는 박사 있죠. 앤트맨 말고 앤트맨 만든 사람, 그 박사가 지금 요 아저씨예요. 남자분 마이클 더글라스라고. 유명한 배우죠. 이 영화는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영화도 당시에 파격적이었던 게 뭐 동성애라든지 어떤 굉장히 자극적인 요소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자극적인 요소들로 많이 채워졌었고, 동성애를 영화에 삽입을 시켜가지고 그런 동성애 단체한테 동성애 단체가 상영관 앞에서 시위도 했었고, 좀 안 좋게 그렸다고, 동성애를 약간 범죄자 같이 그렇게 묘사를 했다고 시위도 많이 했었고,
이 감독은 그 스타쉽 트루퍼스, 그리고 그 투명인간 나오는 영화하고 쇼걸 만들었었고,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에요. 이 영화 만든 감독도. 그리고 뭐 속편하고 비슷한 아류작이 나오긴 했는데 1편만큼은 못했죠. 그죠? 지금 봐도 뭐 지금 봐도 이렇게 다리 꼬는 움짤이 돌아다니는 그런 영화죠.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다리 꼬는 뭐 그런 거에 나오는 영화들이죠. 양들의 침묵. 전 이 양들의 침묵을 쓴 사람이 만든 어떤 범죄 심리 해설서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맞는데 그걸 일명 프로파일러라고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책을 쓴 사람이 이제 프로파일러인 거죠. 자기가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게 양들의 침묵이에요. 물론 이거 소설도 재밌고, 소설하고 영화하고 좀 달라요. 그 소설도 재밌고 영화도 재밌고 그래요. 조리 포스터가 나오죠. 그때 그 해설집에 적혀 있던 거, 양들의 침묵의 약간 이상한 점, 좀 말도 안 되는 점을 이야기한 거는, 조디 포스터가 연수생이었는데, 연수생이 연쇄살인범 조사를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연수생을 연쇄살인범 수사에 투입시키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뭐였더라? 범죄 심리학 중에 처음에는 우발적인 살인을 하지만 연쇄살인범들 패턴이 처음에는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는데 나중에 되면 갈수록 점점 치밀해진다. 뭐 그런 얘기 있고, 이 영화에 영향을 준 건 데스노트가 이 영화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죠. 그거 그 해설집하고 요거하고 두 개 섞으면 데스노트가 되죠. 거의 책에다가 뭐 쓴다는 거 빼고는 거의 처백인 거예요. 설정이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책에다가 이름 써서 죽인다는 걸 제외하면 거의 스토리 라인이 똑같아요. 양들의 침묵. 이게 뭐였더라? 그러니까 그 조디 포스터가 그 잠이 들면 양들이 이렇게 울었었는데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잠들었을 때는 양들이 침묵을 했다. 뭐 그런 내용이죠. 이게 심리학 한니발 랩터 박사의 어떤 정식적으로 심리학 박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심리학이 굉장히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심리학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엑소시스트 옛날 버전, 최근에 리메이크 돼서 나온 버전도 있죠. 그러니까 옛날 제일 처음의 버전, 목 돌아가가지고 거꾸로 걷는 그런 버전. 뭐 요수도시가 문제인지 이게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나오는 일본 괴수 영화, 인간형 괴수 영화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 영화죠. 내용은 그런 거예요. 어느 집에 소녀가 악령이 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해요. 몸에 막 자해를 하고 몸에 막 그 이상한 글자 같은 게 막 생겨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신부님을 불러서 치료를 받으러 다니다가 신부님이 와가지고 그 엑소시즘이라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누군가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행위를 이 친구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이 든 신부님이 있고 젊은 신부님이 있는데 젊은 신부님 몸에 들어가서 그 악령이 젊은 신부님한테 들어가고 그분이 창문으로 뛰어내리죠. 그런데 그분이 3편에서 다시 나오나 그럴 거예요. 그때 뛰어내려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분이 3편에서 다시 나오나 그럴 거예요. 한국에 있는 약간 종교 공포 영화에 거의 이거를 바탕으로 만들죠. 엑소시스트를 바탕으로 거의 비슷하게 만들죠. 샤이닝이라는 잭 니콜슨 아이씨가 나오는 영화예요. 이건 어떤 영화냐면 잭 니콜슨 아저씨가 소설가인가 그래요. 소설가인가 그런데 어떤 외딴 호텔에 잠시 집을 봐주러 가요. 그러면서 생기는 약간 외딴 고립된 집에 가서 생기는 그런 영화예요. 그 뭐하고 비슷하냐면 곡성 있죠. 곡성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잭 니콜슨 아저씨가 서서히 이렇게 미쳐가는 그런 연기 갈품이죠. 그 나중에 막 자기 아내하고 아들인가 딸인가 있었는데 막 죽이러 오죠, 그죠? 하여튼 또 되게 멋있는 영화예요. 뭐 일본은 뭐 욕먹은 영화도 있긴 하지만 한국도 외국 영화 카피 많이 하고 외국도 한국 영화 카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옳라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 저게 절대적으로 옳다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누가 설령 비슷하게 하더라도 누가 좀 더 완성도를 올리느냐. 근데 아무래도 두 번째 보게 되면 사람들이 저거 그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흔히 우리가 아류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런 영화들은 대부분 어떤 뭐랄까 어떤 한쪽 문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영화예요. 제가 선택한 영화들은 특히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 영화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 일본이 좀 많이 베껴요, 그죠? 사람들이 그 일본 친구들이 요 상태에서 캐릭터만 바꾸는 거죠. 캐릭터만 바꾸어서 많이 써요. 그래서 욕은 많이 먹죠. 아무튼 영화 앞으로도 좋은 영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좀 있으면 그 스파이더맨 홈 파프롬인가 뭐 그 개봉한다는데 그건 어떤 준비했다가 알람 제대로 맞춰놓고 준비했다가 보러 갔으면 좋겠고 전익이 좀 아쉽긴 하네요, 그죠? 재밌다던데. 아무튼 박상복의 시네마 천국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